안녕하세요. 오늘을 읽는 책입니다. 오늘은 권여선의 장편소설 토우의 집 골랐습니다. 이 그림 보이십니까? 달동네를 그린 그림 따왔습니다. 토우의 집은 달동네에서 벌어지는 그야말로 아름답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소설이에요. 정말 재미있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요즘 그 작가들의 작품을 띄엄띄엄 읽는 편인데 권여선 소설만큼 문장이 맛깔지고 의미가 깊은 소설은 오랜만입니다. 참으로 오랜만입니다. 기회가 닿으면은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권여선 작가 팬들도 많은 줄로 압니다만은, 자, 오늘 토우의 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작가 권여선은 65년 경북 안동에서 출생했습니다. 푸른 틈새로 등장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분홍 리본의 시절, 레가토, 비저나무 숲, 토우의 집, 레몬이 있습니다. 푸르른 틈새와 레가토, 토우의 집, 레몬이 장편 소설이죠. 이상문학상과 이효성 문학상, 그리고 오영수 문학상 등 상도 아주 많이 받은 작가입니다. 이 토우의 집은 국가폭력에 의해서 무너진 그 마을과 가족을 그리고 있습니다. 국가폭력에 의해서 무너지는 마을과 가족 이러면은 뭔가 좀 왜 이러나? 뭔가 좀 침울할 것 같고요. 좀 아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능청스럽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시침대듯이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은철이와 원이라는 그 소년의 눈으로 이 마을의 삶들을 그리면서,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국가폭력에 의해서 무너져가는 한 집, 그리고 그 사람들의 변화를 잘 그리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이 소설 쓰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토우의 집, 토우란 흙으로 빚은 인형이죠. 이 제목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뒤에서 드러납니다. 짧게 보죠. 장소는 사막산 아래 산벌레 마을입니다. 가공의 마을입니다. 시간은 1970년대로 추정합니다만은 굳이 1970년대가 아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50년대든 60년대든 70년대든 몇몇 소품들만 바꾸면은 80년대 90년대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물을 보면은 순분내가 있습니다. 우물집 집주인이죠. 그리고 개주이기도 합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캐릭터입니다. 남편 박만춘이 있고요. 금철과 은철 형제를 두었습니다. 이 형제도 못 말릴 정도로 악동들이죠. 특히 금철이 그렇습니다. 새댁네가 이 세를 삽니다. 새댁네 안덕규가 남편이고요. 영과 원이라는 두 딸이 있습니다. 이 희는 인형입니다. 인형인데 인형을 동생처럼 생각하고 이 희라는 이름을 지어주죠. 원이라는 그 딸이 안고 다닙니다. 매번 해서 이름이 영원희입니다. 성이 안씨니까 안영원이가 되겠죠. 단순한 말장난 같은데, 말놀이 같은데, 이 이름 짓기 명명법의 주제와 관련된 의미가 깃들어 있는 것 같죠. 그런 마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 통장,
박 통장과 그 통장 집이 있습니다. 뭔가 권력의 말단에 있는 인물이죠. 뚜벅이 할배, 괴상한, 고상한이라는 사람 이름인데 괴상한이라고 불립니다. 임보살, 윤문원이라는 절도 아니고 기도원도 아니고 하는 뭔가 이상한 점집 비슷한 걸 차려놓고 보살 행세를 합니다. 장군님 모시면서 말이죠. 정말 권여선 작가 소설 재밌게 잘 씁니다. 인물들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 같아요. 똥순 할매, 임보살 집에서 일을 돌봐준 사람입니다. 사우디 집, 사우디에 남편 보내는 사람도 꽤 있었죠.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그리고 보험여자 등장합니다. 이 말고도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난쟁이 식모도 있고요. 학고방 총각도 있고요.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설을 읽기 위해서는 인혁당 사건을 주목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혁당 사건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이른바 간첩 조작 사건. 박정희 정권 때 유신 이후 권력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틈만 나면은 간첩 조작 사건을 내밀었죠. 최근까지도 서울시 공무원 사건에 이르기까지 아주 유구한 전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가폭력이 드러나는 양상은 이런 그 간첩 조작 사건도 있지만은 그 외에도 아주 많이 있죠. 그런 일련의 권력의 안정을 위한 조작 사건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인혁당 사건을 얘기하는데요. 인혁당 사건은 재심에서 다 무죄를 선고받았죠. 얼마나 억울하고 서러웠겠습니까? 짧게 보겠습니다. 인혁당 사건은 1974년 1월 대통령 긴급조치 제2호에 의해 설치된 비상보통군법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7월 서도원 이하 8명에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항소는 기각되고요. 그리고 4월 8일에 바로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 확정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사형을 집행해버리죠. 이 사건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유신체제하의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죠. 이 사건을 먼 배경으로 하고 쓴 소설이 바로 토우의 집입니다. 이런 정보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토우의 집을 읽다 보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좀 잡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가는 또 곳곳에 이 간첩 문제나 빨갱이 문제나 감옥이나 이런 그 정보들을 뿌려놨습니다. 그 정보들을 하나하나 모으면서 이 작품을 재구성할 수 있어야 되죠. 그 정도는 독자의 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독자들은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글쎄요. 이 정도의 작품도 읽어줄 그 배려의 마음이 없으면은 글쎄요. 소설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갑자기 말이 꼬입니다만은 그러면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죠. 무엇보다 권여선 소설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문장의 맛입니다. 문장의 맛이 정말 찰지고요. 그리고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몇 문장만 제 눈에 띄는 대로 몇 문장을 보겠습니다. 뚜벅이 할배의 걸음걸이를 묘사하는 문장입니다. 뚜벅이 할배의 걸음은 뚜벅뚜벅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었다. 인간의 관절이 아니라 기계의 관절이 행하는 운동처럼 보이는 그의 걸음은 이미 통과해버린 허공에 마저 그 흔적을 뚜벅뚜벅 남기는, 그래서 보는 사람의 뇌리에도 그 독특한 움직임이 고스란히 각인되는, 아무리 보고 있어도 질리지 않는 걸음이었다. 기계의 관절에 행하는 운동처럼 보이는 그의 걸음은
그 다음 보세요. 이미 통과해버린 허공에마저 그 흔적을 뚜벅뚜벅 남기는. 저는 이런 표현에 깜박 같습니다. 이미 통과해버린 허공에마저 그 흔적을 뚜벅뚜벅 남기는. 이런 거 공감각 효과라고 그러나요?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발소리가 뚜벅뚜벅 소리로 이 흔적을 허공에 남긴다는 표현. 좋죠? 이런 문장의 맛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작가는 모름지기 문장이 정확하고 이 새로운 문장을 통해서 새로운 생각을 끌어낼 수 있어야 되죠. 한 문장 더 봐요. 이 새댁이 스커트를 입는 장면을 묘사한 부분입니다. 진회색 스커트는 조금도 흘러내리지 않았다. 새댁은 기분 나쁜 동물을 만지듯 양손으로 엉덩이를 쓰다듬고 아랫배를 툭툭 쳤다. 그새 몸이 이렇게 불다니. 여기까지는 흔히 볼 수 있는 표현이죠. 그런데 그 다음입니다. 폭이 좁은 스커트로 하체를 감싼 채 오른손을 허리에 얹고 말똥한 얼굴로 옆방과 통하는 미닫이의 문고리를 바라보는 새댁의 모습은 손잡이가 달린 커다란 꽃병 같았다. 손잡이가 달린 커다란 꽃병 같은 모습. 떠오릅니까? 폭이 좁은 스커트로 하체를 감싼 채 오른손을 허리에 얹고 말똥한 얼굴로 옆방과 통하는 미닫이의 문고리를 바라보는 새댁의 모습은 손잡이가 달린 커다란 꽃병 같았다. 이런 문장들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이 웃음을 자아내는 문장들도 아주 많아요. 감탄을 자아내기도 하고요. 한 문장 더 볼까요? 260쪽 보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새댁과 그 원희가 볶음밥을 즐겨 같이 먹곤 했는데 엄마가 해준 볶음밥을 원희가 먹었겠죠. 그 볶음밥을 하는데 사용했던 이 프라이팬이 있습니다. 그 프라이팬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세요. 부뚜막 위에는 새댁이 계란 볶음밥을 하던 오목한 프라이팬이 대답을 얻지 못한 검은 물음표처럼 쓰러져 있었다. 새댁이 계란 볶음밥을 하던 오목한 프라이팬이 대답을 얻지 못한 검은 물음표처럼 쓰러져 있었다. 대단히 시적이죠. 그리고 새댁의 집에 몰아칠 불길한 그 그림자를 예고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대답을 얻지 못한 검은 물음표처럼 쓰러져 있는 프라이팬. 훌륭합니다. 이 문장의 맛에 주목하면서 읽으시면은 이 작품이 전혀 다르게 와닿을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학고방 청년의 행방. 몇 가지 정보를 보겠습니다만은 이 우물집, 그러니까 순분내에는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4가구가 사는 걸로 나오죠. 그 중에 학고방 청년이 있었고요. 이 학고방 청년을 몰래 짝사랑하던 난쟁이 식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고방 청년이 어느 날 행방이 묘연해집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있는지 볼까요? 개원들은 순분내에 모인 그 개원들입니다. 커피를 마시고 난쟁이 식모가 시고 짜게 부쳐온 김치전을 먹으며 생각난 김에 난쟁이 식모의 성격을 악화시키고 음식 솜씨를 퇴보시킨 깊은 우울의 원인이 된 학고방 청년에 대해 입방안을 찍기 시작했다. 그들은 일주일째 돌아오지 않고 행적이 묘연한 학고방 청년이 간첩이 아닌가 하는 문제로 열을 올렸다. 아직 대학생인데 설마 간첩이겠냐? 오히려 간첩 잡는 군대에 갔을 거라는 변호와 라디오 들어보면 모르냐? 요즘엔 대학생 중에도 간첩이 많다더라는 의심이 팽팽히 맞섰지만 정작 집주인인 순부는 입술만 질근질근 씹다 경고하듯이 이렇게 말했다. 간첩이든 아니든 나는 상관없고 누가 먼저 신고만 해보라고요. 보증금 제하고도 월세가 2달치나 밀렸는데 그놈이 잡혀 들어가면 그 돈은 신고한 사람이 물어내야 할 거니까 간첩 포상금 타서 물면 되겠네. 순분이라는 여성이 어떤 사람인지 딱 드러나죠. 간첩이 되고 간첩이고 아니고는 문제가 아닙니다. 신고만 했다 봐라. 내가 다 월세를
물게 하겠다는 것이죠. 생명력, 삶의 의욕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여기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달동네 마을에 스며드는 이 어떤 국가 폭력의 그림자 같은 거죠. 간첩이라는 말. 그 뿌리 깊은 레드 컴플렉스가 빨갱이 얘기가 바로 이 산벌레 마을까지 파고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급기야는 새댁네 남편 안덕규를 체포합니다. 안덕규가 이 회색 양복을 입은 사람에게 잡혀갑니다. 그 이후에 형사들이 이제 이 불침번을 서죠. 새댁의 집을 둘러싸고 그 후 이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지죠. 새댁네를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안덕규가 사라진 후 마을 사람들 볼까요? 우물집 앞에 형사 둘이 불침번을 서게 된 후부터 박가는 통장으로서의 사명감에 불타올라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그는 풀방구리에 쥐 드나들듯 동사무소 파출소를 드나들며 하찮은 정보를 물어와 침소봉대하여 퍼뜨렸다. 그러게 내가 뭘 했냐거나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다거나 내 말이 그 말이라는 소리밖에 할 줄 모르던 통장집도 틈만 나면 남편으로부터 방공교육을 받아 꽤 유식한 소리를 떠들어댈 줄 알게 되었다. 그 아슬아슬한 소문의 가로장을 밟고 오르다 보면 산벌레 고개 전체에 파다하게 퍼진 흉흉한 소문의 오케스트라를 들을 수 있었다. 박간의 가게 평상이 남자들의 교육정이었다면 통장집은 여인들의 집합장이었다. 이 국가폭력의 정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고 터부시할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더 무섭습니다. 그리고 마을은 서서히 흉흉하게 바뀌어가겠죠. 떠날 사람 떠나버리고 남은 사람도 불안하겠죠. 빨갱이가 나온 집이래야 하면서. 여기서 역시 이 문장들 쓰는 거 보십시오. 아주 흥미롭습니다. 아내인 새댁은 남편이 붙들려 가자 구명운동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죠. 아마 인혁당 사건 관련 사진들을 보면은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울부짖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사진 한 장과 이 문장이 뚜렷하게 겹칩니다. 순분이 죽을 떠서 입에 넣어주자 새댁은 힘겹게 삼켰다. 무서워요, 형님. 새댁이 조그맣게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집에 있어. 무엇보담도 애들이 안쓰럽고 딱해 죽겠어. 새댁이 힘없이 미소를 지었다. 무서운데 멈출 수가 없어요. 저놈들이 멈추지 않으면 우리도 멈출 수가 없어요. 간첩 조작 사건을 비롯한 국가폭력에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의 가족들이 걸어온 길, 그 길에서 했을 법한 말이죠. 무서운데 멈출 수가 없어요. 저놈들이 멈추지 않으면 우리도 멈출 수가 없어요. 새댁만의 얘기는 아닐 겁니다. 자식을 감옥에 보내야 했던 수많은 어머니들이 그랬을 테고요. 남편을 불귀의 객으로 떠나보낸 수많은 아내들이 그랬을 겁니다. 무서운데 멈출 수가 없어서 평생 동안 싸웠겠죠. 무죄를 확인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이 분단의 비극이 곳곳에 어떻게 새겨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그 마을은 흉흉해지고요. 우물집은 흉가와 비슷해집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인형을 닮아갑니다. 사람의 그 기가 다 빠져나가 버린 인형 말이죠. 몇 문장 보겠습니다. 그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누가 알까요? 죽을 때까지 어떻게 견뎠는지 누가 알까요? 그의 몸이 성한 데가 없었어요. 머리, 가슴, 팔다리, 손발 어디 하나. 새댁의 남편, 그러니까 안덕규가 주검으로 돌아오죠. 신부와 함께 돌아옵니다. 그 모습을 본 새댁의 얘기죠. 그 다음입니다. 씻지도 먹지도 않는 무의와 무기력의 나날이 계속되었다. 새댁은 마음의 골을 솎아낸 듯 빠르게 늙어갔다.
어머니의 얼굴이 진흙덩어리처럼 뭉개지는 걸 원은 시시각각 느낄 수 있었다. 가족이 이렇게 풍비박산이 나는 것이죠. 인형이 되어가는 세대. 원도 예의가 아니죠. 순진했던 은철과 함께 스파의 노릇에 빠져서 날이 가는 줄 몰랐던 그 소녀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에게서 사라진 것은 말뿐이 아니었다. 표정과 몸짓도 증발되었다. 원은 생기 없는 얼굴로 느리고 뻣뻣한 동작을 했는데 그것은 동생 희의 모습과 놀랍도록 흡사했다. 동생 희가 인형이라고 했었죠. 인형을 닮아갑니다. 여기까지 오면은 왜 제목이 토우의 집인지 분명하게 드러나죠.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인형들이 사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대단히 슬프고 비극적인 소설임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런 비극적인 소설을 맛깔진 문장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인물이나 그 행동의 묘사가 대단히 탁월하다는 것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용원부터 도혜종 그리고 하재환까지 제2차 인혁당 사건에 연루돼서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된 사람들입니다. 다 무죄 선고를 받았죠. 재심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고통에 응답하는 게 작가의 몫이겠죠. 작가 권여사는 마지막에 실린 작가의 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은 물론이고 내 몸에서 나온 그 어린 고통조차 알아보지 못한다. 고통 앞에서 내 언어는 늘 실패하고 정지한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내 어린 고통이 세상의 커다란 고통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의 온기를 위해 이제껏 글을 써왔다는 걸 이렇게 하겠네요. 그래야 오늘도 미완의 다리 앞에서 직녀처럼 당신을 기다린다는 걸. 네. 내 어린 고통이 세상의 커다란 고통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의 온기를 위해 이제껏 글을 써왔다고 작가는 말합니다. 그리고 미완의 다리, 계속 글을 쓰겠죠. 앞에서 직녀처럼 당신을 기다린다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토우의 집과 함께 레가토라는 장편 소설도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권여선의 장편 소설 토우의 집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